지역 에너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던 그 사적인 역사적 의미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조선 나이로 48입니다. 말띠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1990년에 부안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처럼 그때 귀농, 귀촌이 있었던 그러한 개념조차 없었던 때고요. 제가 지향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는 살지 말아야겠다. 보따리 싸고 내려간 곳이 부안이어서 어쨌든 작년까지 22번째 농사를 짓고 농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안이라는 곳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듬해부터 새만금 간척 사업이 9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사람들도 와, 이거 엄청난 돈이 내려오는 국책 사업으로 우리 사회가 뭔가 바뀌겠구나 다 들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는 아예 관심조차 받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시화호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그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낙동강 폐몰 사건이 90년대 초반에 89년이었죠. 89년도 90년에 터지게 되고 시화호 사건이 93년, 94년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전사회적으로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 짓고 농촌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저의 삶과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암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요. 그 환경에 대한 고민이 95년, 96년도 제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던 부안이라는 곳에는 초창기 유기농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 선배들과 함께 유기농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농업, 농촌의 문제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점점 더 심해졌죠. 우루과이 라운드, WTO, 또 한미 FTA, 한칠레 FTA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한 방 맞은 게 2003년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농업, 농촌, 지역에서 환경과 생명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제가 살았던 지역으로부터 고민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우리 하천 귀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의 역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생각들이 좀 변화의 축들로 옮겨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03년도, 4년도 부안 광폐장이 끝나고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대안적 운동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운동들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농업, 농촌, 지역, 환경, 생명, 지속가능성, 공동체와 같은 키워드입니다. 에너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였지만은 에너지가 단순히 석유, 전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에너지는 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먹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바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거죠. 좋은 먹을거리가 있고 90년대에 나왔던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라고 하는 책이 나왔듯이 먹어서 독이 되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에너지에도 착한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석유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효율적인 에너지에 기반한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삶들, 이 풍요로운 삶들이 고장되어 있죠. 석유라는 에너지가 준 우리 시대의 혜택입니다. 트랙터 110마력, 자동차 어지간한 중고차들 80마력, 90마력 되잖아요. 말 그만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110마력, 100마리가 넘는 말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두가 안 나는데 트랙터 하나가 그만큼의 힘을 부리는 것은 석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이렇게 굴리는 것은 바로 석유가 있는 거고요. 그 노예는, 우리가 부리는 그 노예는 지구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이 에너지를 정말 이 짧은 시기에, 지구라고 하는 46억 6억 년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말 찰나에 불과한 순간 동안 우리가 다 뽑아 써버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말 이익만 보고 수혜만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것들을 또한 저는 또 반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저는 그래서 에너지든 식량이든 같은 문제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성과 성찰이 동반되지 않으면 저는 궁극적인 해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거죠. 우리의 풍요로움을 자발적으로 석유 다음의 세상을 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착륙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억지로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에너지의 관점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함께 좀 바라봐야 되고 논의되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요새 쏟아져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20년 전에 이미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책들이 농촌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경전과 같은 책이었어요. 정말 사상적으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엄청난 희망을 품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몬드라곤의 기적, 몬드라곤을 배운다. 또 요새 보면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협동조합 참 좋다, 뭐 협동조합으로 뭐 지역개발하라, 이런 책들. 전 세계의 5분의 1의 경제가 협동조합의 경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일제는 일본 본토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농경사회, 특히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혼자 살 수 없었잖아요. 가족의 노동, 마을의 공동체의 노동들이 집단 노동이 전제됐을 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들도 공동체 경제가 가장 근간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70년대, 80년대에 극심한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협동조합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국 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을 육성해 왔어요. 그런데 식민지에게서는 그 사회적 경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탈을 해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 경제, 사람의 경제, 가치의 경제라고 하는 이 협동 경제에 대해서는 말살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협동하면 망한다라는 이러한 유언비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죠. 동업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자기 사회 블록, 자기 경제 블록 안에서는 이 협동의 경제가 분명히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육성되어 왔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의 삶들이 결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었으니까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협동의 경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적정 기술이 그렇게 많은 선교가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기술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되어 왔듯이 협동의 경제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은 한국 자본주의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폄하시켰던 것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조들이 그 만들어놨던 이 정신은 우리 피 속에 남아있어요. 두레, 개, 한약, 물려, 얼마나 중요한 협동의 경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들은, 저는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꾸려낼 것인가,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대망공 간척 사업이 9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논쟁을 했었죠. 지루하고 오랜 논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번에 그
환경단체의 잡지를 보니까 4대강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인 주장이 올바랐다고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망금도 맨 처음에 그 간섭 사업이 진행되면은 갯벌의 생명들이 죽어나갈 것이고요. 그 갯벌에 의존해 살았던 어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사업을 밀어붙였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피부로 닥친 것은 어민들은 떠났고요. 지역사회가 공동화됐습니다. 형태화됐고,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받고 고사될 위기. 택시기사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전어철이 되든지 봄에 쭈꾸미 철이 되거나 겨울에 김, 해태라고 저희가 하는데 김,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은 논이나 부동산 자산이 없어도 갈풀이나 간단한 치료 도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자연이 준 혜택이었죠. 공생을 전제로 한 삶들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도미노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안의 아이들에게, 군산의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풍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심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통과 문화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급속하게. 그거를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로 이미 몇 년 안 됐지만은 방주제 완공 이후에 몇 년 안 됐지만 이것을 지역사회의 총 자산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묻어두고 덮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개발들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민운동이 됐든 어떤 현장이 됐든 바로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땅의 힘과 정말 태양과 바람과 비와 함께 하늘과 땅이 함께 농사 짓는 것에 농부의 피땀이 가을에 이제 결실을 만들어지듯이 세상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끊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들을 흔히 말하는 정치인과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자본은 자기들이 통치를 편안하기 위해, 통치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들이 그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쫙, 돈을 몽땅 벌기 위해서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슬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연결에 대한 구조들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연구하는 거로.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박사가 이야기하지 않냐, 교수님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농민들에게 농업에 관련된 진짜 전문가는 누굽니까? 농대 교수예요? 농사꾼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가 이런 전문가들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큰 기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새만금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라는 것은 절대,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감하시겠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이라는 곳에는 거기에 선조로부터 대를 이어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있는 거고요. 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 망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러한 총체적 의미로서의 지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옆나라 이야기 하나 또 할게요. 농업과 관련된 겁니다. 3월 11일 후쿠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해년도 또 2012년도 일본을 갔습니다. 저는 후쿠시마까지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농민단체와 함께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7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일촌 일품운동을 롤모델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일촌 일품운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일촌 일품운동으로 성공한 그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일본조차도 일촌 일품운동은 그렇게 보조금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의 거점 중심으로 상품화 시켜낼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지산지수 운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맞는 지역 리더 중심의 지역 중심의 어떤 농촌 만들기로 바꿔냈어요. 그런데 일본의 70년대, 80년대의 농촌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일촌일품운동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바로 후쿠시마 바로 옆에 있는 군마현이라는 곳에 가면요. 어지간한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 선진지 견학하면 1번지가 큐슈의 어디요? 유후인. 그랬듯이 군마현의 우에노무라 카와바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촌일품운동이 맨 처음 성공하게 됐던 이 마을인데요. 뭐냐면은 일본도 7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카와바무라의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본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게재합니다. 도시의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농촌에 있는 우리 늙은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과나무 한 그루 사주기 운동입니다. 이 사례를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시에서 사과나무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보내면은 그 공동으로 개관한 과수원에다가 그 사과나무를 하나 심고 그 집의 문패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과나무가 크는지 여름방학 때 아이들 손잡고 와서 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사과를 따라 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룻밤을 묵고 이틀밤을 묵을 때 호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빈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분들을 가족 단위로 묵고 가게 하죠. 그것이 팜스테이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사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이러저러한 농산물들을 같이 팔아내는, 그래서 도농직거래를 했던 그 카와바무라와 우에노무라를 제가 후쿠시마 이후에 갔는데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2000년에 갔던 그 촌장님이 80이 넘으신 분이 또 참 일본 분들은 대단하게 10여 년 전에 저랑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쌍이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젊었는데 지금 10몇 년 만에 보니까 머리가 허해졌다고 그래서 웃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 백발이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30년 사과나무 수령이 지나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블루베리라든지 한국에서 가져다가 뽕나무를 심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마을을 정비한다고, 그것들을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과 농장에서 방사능 계측기를 딱 키니까 기준치에 8배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분이 기념으로 사과를 하나씩 따가놨는데 아무도 사과를 따지 않았어요. 그 계측기를 보고 누가 사과를 따겠어요. 그날 밤에 함께 동행했던 일본 학자와 그때 일본 관료와 언론과 학자가 우리나라 중앙부서 농림부 관계자도 갔었고요. 근데 경론을 벌였습니다. 왜 일본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느냐고.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이니까 일본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반경 20km 안내만 해도 이미 16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단 이주시키고 있어요. 반경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보상비가 더 들고요. 또 그 광범한 토지에 제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형은 뭐냐면은 반경 30cm의 거특을 싹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 그게 유일한 제형 작업입니다. 그러한 경비들을 사고 이후에 일본 사회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을 통제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년이 넘게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을이 방사능사고 한 번에 요새 젊은이들 말로 훅 가버렸습니다. 다 끝장나버렸어요. 유기농을 통해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을지 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물들을, 농작물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일본 국토의 20%가 심각할 정도의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남한이 일본 국토의 20%입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남한에서 4군데 핵발전소 중에 난다면 우리는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 체르노빌 86년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가 컸던 것이 바로 농업이에요. 왜? 토양의 잔류 방사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능은요, 그것이 한번 토양에 떨어지면은 반감기라고 해서 방사능을 폭발하면서 그 방사능의 세기가 줄어드는데요. 세슘 137이라는 것만 해도 반감기가 30년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려면 300년이 걸려요. 일본은 국토의 70%는 앞으로 300년이 되어야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세슘만으로도 끝난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 이후에 유럽이 일대의 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전환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일본은 1986년 대비 지금 26년, 27년이 지났는데요. 평균 3배 이상 방사능 농도가 다 심해졌습니다. 독일이 그렇고요. 오스트리아가 그렇고 위쪽에 스웨덴 두 방향으로 갔어요. 체르노빌이 그래서 노르웨이로 해서 핀란드로 한쪽 방향으로 갔고요. 밑쪽으로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심각한 핫스팟 지역들은요, 토양 방사능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지금은 오히려 3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공기 중에 아주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와 함께 토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토양의 오염들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 일본에서도 그렇고 후쿠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농산물을 폐기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의 농산물 지금도 먹고 있고요. 더 심하게는 일본산 수산물을 너무나도 지금 잘 먹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문제가 농촌, 특히 우리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유럽 사회를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그 위험한 사고 한 번 났을 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확률을, 사고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역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요. 결국 예를 들면은 어저께 강의를 해주셨던 장흥의 김성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적정기술, 봉화의 이재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태양열 로프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자산을 사회적 가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호시탐탐 이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이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하나의 치적의 수단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쓰여야지 되고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여야지 될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절실한 우리들이 그 기술들을 직접 전수받고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협동의 그 조직으로, 그래서 협동조합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적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에 기초한 지역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프라이부르크가 유명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의 탈핵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그 안철수가 그 신드롬을 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자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개인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가 그것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었을 때 똑같은 실패가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야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실패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절대 못합니다. 주식회사가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아무리 좋은 경영자가 있어도 주식회사의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돈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주식 빼가요.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정치인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대에서 무언가 성과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연대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함께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였을 때 저는 그걸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예를 하나 좀 보십시오. 자료집에 34쪽에 보면은 우리 이희진 씨가 지역에너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곳을 좀 기록해놨는데요. 여기에 그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장흥에 김성원 씨가 있는 거고요. 창평도 작년에 나는 달로다 하면서 거기도 슬로우시티로 했던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전북 뭐 마찬가지고 경남도 통영이 연대도도 했지만은 그 통영 연대도를 함께 중심적으로 했던 김일환 씨가 착한 에너지 연구소, 착한 에너지 공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생산과 기술 노하우들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봉화에 마찬가지로 봉화에 산림청 저탄소 녹색마을 1차 사업이 들어간 곳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이재열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울산에도 진일주 선생님을 포함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계시죠. 자, 이렇듯 저는 여기에 거론됐던 지역 말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쨌든 구체적인 상들은 모색하고 계시는 아니지만은 그 오랫동안 이러한 비슷한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강화도에도 계시고요. 또 이제 사실은 4대 강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던 여주에도 가 계시고 이렇게 이분들이 함께 모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도 부안에서도 자활은 자활대로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복지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안 자활은 자활대로 하고 있고요. 부안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부안에 또 그 봉사단체는 그대로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들만 하고 있고 따로따로 놀았죠. 그거는 통치를 편리하기 위해서는 빠개지 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 함께 나누어 모였을 때 바로 그게 협동과 우애죠. 그래서 저는 바로 호혜와 상호부조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지 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지역의 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이 이러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영역으로 에너지 문제가 높은 화두와 담론이 아니라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로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는 에너지 자립운동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협동조합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작년 올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했던 거고요.